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말에 타결한 관세 협상과 또 주한미군 관련 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시작 전부터 그 어느 회담보다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왔던 회담으로 좀 무난히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역시 양국 정상이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관리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스닥은 상승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좀 1%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인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한 데 따른 일종의 세론, 이런 것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0.95% 하락했습니다. 3,200선 내주면서 3,179.36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0.46% 상승한 801.66, 오늘 800고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 오늘 외국인의 팔자세가 좀 더 거센 모양새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7천억 원 가까운 팔자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일단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희석이 되면서 조정을 받은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장 중에 나온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에 해임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게 또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최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요거를 곱씹어보고 되새겨 보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 꼭 금리 인하만을 시사하는 바는 아니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다 파란불, 사실상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장 후반에 좀 상승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 파란불을 다 켰고요.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주목이 됐던 게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이게 이제 양국 간 그 제조업 협력 기대감으로 또 정상회담 있기 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 사실 뭐 며칠 전해드렸지만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게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주에 갑자기 방미길에 올랐었고,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세계부문 실장들이 다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도 많았고, 더욱이 이제 회담 몇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특검 상황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긴장감에 휩싸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걱정과 긴장 속에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 간에도 뭐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보면 큰 이견 없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걱정했던 건 트럼프의 돌발 행동, 즉석에서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런 우려했던 돌발 사항도
없었고 미국 현지 언론도 보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1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 이어서 또 이후에 진행된 소인수 회담, 이어 진행된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까지 예상보다 다 길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네. 관세를 비롯해서 여전히 그 상호간 입장차가 있는 의제들도 또 확인된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회담 자체는 끝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신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 이게 이제 큰 틀에 합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건 관세 인하 적용 시점 여전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네. 대미 투자의 총액, 방식, 투자 방식 그리고 또 하나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도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측에서 무역 협상을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의치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뼈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관련해서도 여지를 남긴 게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추가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담 동안에. 그런데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하워드 로트링 장관이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네. 이 시장 개방,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 이런 말을 또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상간에서는 없었는데 비즈니스 회담간은 라운드 없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네. 있었다. 네. 네. 그게 또 이제 하워드 로트링 상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3,500억 달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팩트시트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명문화된 문서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일정 동안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네. 네. 우리 경제인들도 사절단으로 같이 방미길에 올랐죠. 한국경제인협회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를 했고요. 양국 대표 경제인들, 정부 인사 40여 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직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로트링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 등에서 11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이 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보잉 항공기 100대 이상 구매하겠다는 거, 그리고 예. 엔진과 정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큰 틀이고요. 현대차 그룹도 올해부터 4년 동안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난 3월에 밝혔던 대미 투자 계획보다 5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규모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건 HD 현대가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양국 간 1호 투자 프로그램이 체결됐다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올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고용 한파 상황을 알 수 있는 건데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게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이라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3만 6천 개, 작년 동기 대비 15,000개 증가했습니다. 네. 이 증가폭이 중요한데요. 일단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도 각각 다 따로 집계됩니다. 이걸 다 합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10만 개대로 떨어졌거든요. 올해 1분기에 1만 개대로 급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의 증가폭입니다. 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가장 뼈 아팠습니다. 네, 네. 역대 가장 큰 폭인 15만 4천 개가
감소를 했고요. 건설업 일자리 뭐 계속 건설업 일자리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6분기 연속 줄면서 현재 169만 개까지 축소된 상태. 역대 최소 수준과 비슷합니다. 네. 제조업 12,000개 줄면서 4년 만에 감소했고요. 도소매업 일자리는 8,000개 감소하면서 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정보통신산업도 12,000개 감소했는데 이건 작년 하반기에 우편 분야, 통신 분야, 출판업계 관련 구조조정 인력 개편에 따라서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보건사회복지, 협회 수리 개인, 또 전문 과학 분야, 기술 분야, 교육 업종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연령별로 보면 이제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30대, 50대도 증가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20대 이하, 40대에서는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도소매와 건설업, 정보통신업 중심으로 40대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풀리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 신용 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32만 9천여 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배포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에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집계해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했습니다. 네. 소비 쿠폰 매출 증가 효과가 가장 컸던 업종은 유통업이었습니다. 유통업 매출은 16.47% 뛴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 뉴스 나온 거 네, 깜짝 전해드린 놀랐어요. 바가 있죠. 43.95% 매출이 네. 급증을 했고요. 그 밖에도 패션 의류 잡화 33%, 완구 장난감 32%, 화장품 등도 30%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안경 두께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필수 내구재라든지 네. 자기 만족형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되고요. 이 밖에 외식업과 서비스업도 1년 전보다 매출이 다 늘었습니다. 외식업 중에서는 피자 전문점, 국수 전문점, 배달음식 전문점 등에서 비교적 소규모 외식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고요. 네. 서비스업 중에서는 손톱정리, 네일샵,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같은 병원, 네. 또 미용 피부관리, 사우나나 목욕 등이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소비 쿠폰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매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매출이 약 6.89%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연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이 1.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네. 매출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네.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비거주자, 외국인이 되겠죠.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 37억 9천만 달러, 약 5조 2,6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 38% 증가한 규모고요. 종전 최고치가 2014년 4분기 당시 33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12% 이상 크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 88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나서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K-팝 데모넌터스 열풍인 거 아시죠? 네. 이 캐대언 열풍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이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이 캐대언 열풍에 따라서 최근에 뭐 구글 검색량 같은 거 보면 한국을 검색한 이게 최근 2년여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9월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네. 하분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과제들 어떤 게 남아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이제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이제 생중계된 장면도 있고 또 비공개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총 몇 분이 된 거죠? 그러면요, 다 합해서? 다 합해서 2시간 20분 정도 뭐 네. 그 오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 화면으로 네. 기자들 모아놓고 한 거는 한 54분 정도, 네. 예, 그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총평 솔직히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상당히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게 뭐 카더라는 뉴스도 있고, 예. 뭐 상당히 좀 트럼프가 압박을 할 거다. 우리도 참 많이 준비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네, 맞아요. 뭐 국방비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의제로 나왔을 땐 사실 우리 대통령도 난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빠지고, 예. 기존에 우리 그 미국과 그 상호 협상 맺었던 네. 그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그랬죠. 내용이라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0점 만점에 한 99점은 주고 우와. 싶습니다. 네. 어떤 장면이 가장 그 눈에 띄었습니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고 왼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앉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으로 아마 뭐 장관들인 것 같아요. 러트닉도 보였던 것 같고 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이상한데 트럼프 대통령 앉는 자세는 쩍벌남이라고 다리를 쫙 벌리고요. 그리고 양복을 단추를 다 풀르고 네.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등을 안 했어요. 네, 예. 등을 안 기대죠. 네. 근데 그게 항상 그 자세였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그 트럼프 참모들은 네. 다리를 벌리긴 벌리는데 그냥 많이 벌리지 않고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놓거나 양손 깍지를 끼거나 그건 주의 깊게 안 예. 봤는데, 네.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시바 총리나 일기 때 뭐 기시다 총리, 그다음에 네. 뭐 푸틴, 젤렌스키, 그다음에 마크론 대통령 만났을 때 항상 그 스타일이 딱 유지가 됐는데 네. 그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네. 예를 들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팔짱을 꼈었고, 예. 푸틴은 다리를 쫙 벌렸었고, 예.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을 기울여서 등을 기대고 한 팔을 팔걸이에 딱. 예. 근데 트럼프는 항상 할 때 보면 팔걸이에 자기 팔꿈치를 안 댔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무릎을 붙인 건 아닌데 네.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놨어요. 내내. 예. 네.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말은 뭐냐면 뭐 그 우리 지금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굴욕 외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그리고 단추도 하나를 잠갔더라고요. 네. 다른 정상들은 막 풀어주고 했는데 네. 그런 거 볼 때는 준비를 많이 해갔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뒤로 생각이. 기대지 않고 앞으로 좀 예,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나라 정상들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더라고요. 예.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많이 굉장히 우려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이제 그리고 이제 회담 몇 시간 전에 네. 어제 밤 11시 좀 전인가요? 갑자기 막 속보가 뜨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그게 네,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 하나인가요? 그럼요.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죠. 찔르면 이제 상대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냐. 쉽게 흔들리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넘기면서 네. 그 자리에서 설명할 건 설명을 해주고 네. 나중에 뭐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 설명할 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러면서 네.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못된 정보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는 논의될 의제가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경제 의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빠지고 좀 약간 좀 단촐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컴팩트하게. 54분 그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뭐 통역도 해야 되는 또 시간도 있고 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일단은 우리 쪽 태도는 일단은 용비어천가 트럼프 대통령 최고다 피스메이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트럼프라 그래도 그렇게 자기한테 칭찬이 들어오면 반대로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주로 이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간간히 트럼프가 경제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조선업 쪽에 협력 얘기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에너지 네. 그 부분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국제 정세 쪽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 얘기하면서 이제 위안부 얘기도 하면서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아마 참모들이 얘기했지만 일본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한국은 그 문제가 상당히 국민 정서상 중요한 문제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했던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 협상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역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미국은 지난달에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정확히 한 게 이제 그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우리 협상 끝냈다 하고 한국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 요 뉘앙스를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호 관세나 자동차 관세는 15%인데 네. 사실은 일본이나 유럽은 똑같이 15%지만 걔네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건 12.5%거든요. 네, 네. 원래 2.5%.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과는 FTA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게 15%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언급하지 않았나 우리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했던 대로 골치 아프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미국이 농축산물 등 추가 개방 요구를 안 한 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할 법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 상호 관세 협상할 때 보면 트럼프나 백악관 쪽에서 좀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농산물 시장 100% 개방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부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54분의 그 내용이라면 그렇게 많은 수행원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그죠? 많은 뭐요? 뭐라고? 수행원들. 수행원. 네, 우리 수행원. 장관들 네, 네. 뭐 대통령실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우리 대통령을 같이 따라가신 분들이 서로 좀 뭐라 그럴까 다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네.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예. 서로 좀 민감한 문제는 54분 그 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농산물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밑에 이제 실무진에서 또 회의가 있었을 거고 또 비공개 우리 대통령끼리 또 회의 있었잖아요. 그때는 살짝이라도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물 개방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될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언급 안 되는 거에 안심하지만 또 다른 게 펼쳐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여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미국 조선업은 상당히 클로즈됐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선박을 좀 구매하겠다. 이래갖고 우리 그 지금 저기 어디야 조선사들이 막 주가가 올랐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뭐 선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그 말뜻대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인데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게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그거는요. 그렇죠. 예. 예. 그 지난 관세 협상 결과로 이제 미국이 그 얼마죠? $1,000억 $1,000억 상당의 달러입니다. 그 LNG. 천연가스 네. LNG
어쨌든 그 에너지 제품 구매하라고 했었는데 네. 아까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그 $1,000억 에너지 구매가 아니고 네. 알래스카 LNG 인프라를 까는데 일본과 더불어 한국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행 중이라고 먼저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NG $1,000억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러네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사 네. 그 우리도 상사가 있었잖아요. 네. 뭐 현대종합상사나 뭐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 상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나 이토츠 상사나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꺼려요. 지금 분위기는 들어가면은 수익이 도무지 안 난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진행 중이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헷갈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200개국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우리 대통령실이나 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난 그 관세 협상 때도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이후 문서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할 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서로 그렇게 하거나 서명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냥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문서화된 나라가 거의 없는 다른 나라도 걸로, 안 하고 이유가 뭐 살짝 있었나 뭐 그랬는데 지금 이게 행정부의 스타일인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앞으로 바꿀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하는 건가요? 그게 트럼프 책,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네, 거래 기술. 네. 저도 되게 재미없는 책인데요. 사실 자기 부동산 사장하면서 뭐 자기 잘난 거 쭉 얘기하는데 일기 인내심을 행정부 가지고 때 나왔던 예. 책이죠, 그때. 아니요 일기 행정부 이전에 그 전이었나요? 전에나 네. 아무튼 뭐 인내심을 갖고 읽었는데 네. 거기에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야 된다. 이게 문서화를 하게 협상할 되면 때, 예. 자기 입장에서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럼프 행정, 트럼프만의 어떤 고유의 어떤 테크닉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우리 입장도 같은 것 같아요. 문서를 남기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글자 의도치 하나가 않게. 무서운 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우리 그 일부 전문가들은 문서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문서화하지 말자. 예. 그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안 나왔는데 네.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도 참 지금 평택 기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데 뭐 한국이 많이 기여했지만 그 기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좀 보겠다. 보겠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새로운 기지랑은 평택 기지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지금 소파,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군사 협정 네, 거기 기준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 뭐 이게 지금 트럼프 월드지 않습니까? 세상이 트럼프가 하겠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법이야 뜯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네. 뭐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하. 뭐 협상의 기술을 또 발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뭐 분담금을 좀 무리 비중을 높인다든가 하기 뭐. 위해서 이거를 타락을 깔아놓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의 기지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네. 그 쿠바의 이제 관타나모 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실효적인 지배고 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MOU 11건, 예, 이거 기업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트럼프가 좀 요번에 회담 보면은 상당히 안색이 밝았거든요. 이거 같아요. 예, 이게 11건이 대충 금액이 한 $1,500 정도 네, 된다거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네. 뭐 조선업, 뭐 HD 현대라든가 그다음에 네. 원자력 쪽도 우리 한수원 들어가고 네. 대한항공이 보잉에서. 보잉 103대나 구매를 할 수 있나? 그게 일단 예. 70조 원 규모의 예, 대미 그 투자 뭐 계획 발표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합하면 MOU니까요. 사실 네. MOU는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그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계약이지만 예,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진짜 1,500억 달러 예,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라 이게 상당히 네.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한 것도 이것도 전략적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안부 문제 언급하면서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하기 딱 좋은 그래서 일본을 먼저 들렸다 왔습니다. 딱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시바 총리한테 뭐 좀 배웠다고 하는데 전 글쎄요. 이시바 총리도 사실 뭐 미국 넘어가서 그렇게 큰 성과는 못 얻던 것 같고 그냥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먼저 들렸다 온 거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린 케이스가 유일하대요. 우리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논의될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협의해 나갈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 봐야 될지, 우리 정부가 뭘 더 신경을 써야 될지 두 가지입니다. 좀 하나는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그 투자 부분이고 네. 우리 3,500억 달러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까 우리 기업들 MOU가 1,500억 달러 그거 바깥이라는 다른 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 그 1,500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는다. 예.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외화가 없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도 예. 도움이 되고 미국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농산물입니다. 네. 이거는 언제 부상할지 모르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축산업 단체나 농민 단체가 파워가 엄청납니다. 또 트럼프의 어떤 텃밭 계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그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DC형 퇴직연금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뭐- 가끔씩 설명해 주시죠. 오랜만에 들으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 받잖아요. 근데 이 퇴직금을 이제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돈을 회사 바깥에 보관하고 그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회사 바깥에 금융회사에 돈을 보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는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이때 이 돈을 회사가 그냥 운영하고 원래대로 정한 룰대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을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네. DB형이라고 해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회사가 운영하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원래 퇴직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회사 바깥에 보관하는 부분만 다른 건데, 네. 확정 기여형은 뭐냐 그러면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1년 일하면 회사가 1년치 급여의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를 그 계좌에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어디다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금융 상품을 살지는 가입자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정하는 거. 그러면 수익 많이 나면 퇴직금 많이 받고 수익 적게 나면 퇴직금 적게 받는 거. 그래서 기여금, 회사가 주는 기여금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 제도, 그래서 DC형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최근에 네.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봤더니 정통적으로 DB형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현재는 DB형이 50% 수준 밑으로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일단 네. 임금 상승률 둔화. DB형 제도는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유리한 제도인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열풍. 스스로 막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아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네.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많아지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최근에 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DC형 퇴직연금 되게 많아져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어디다 투자하고 있고 뭐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7월달 기준으로 해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네. 전국 단위 조사를 한번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자는 이제 월 급여가 이제 1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근로자 중에서 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몇 한번 명을요? 해봤습니다. 2,000명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설문이 있었습니까? 뭐 그 보시면 이제 근로자 중에서 이제 DC형 퇴직연금에 어떤 경로로 가입하게 됐냐, 어떻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됐냐고 물어봤더니 네. 전체 응답자들 중에 한 43.9%는 입사할 당시에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입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재직 중에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도입을 하면서 네. 다른 제도에서 갈아탔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27.2%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있다가 DC형 퇴직연금으로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고 변경했다라고 한 답변도 한 29% 정도 돼서 네. 스스로 갈아탄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갈아타고 싶을 때 근로자가 마음대로 갈아탈 수가 있나요? DB형에서 이제 DC형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려면 조건은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하나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바꿀 수 없죠. 근데 거죠. 요즘 이제 회사들 중에는 DB형 퇴직연금하고 DC형 퇴직연금을 두 가지를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네. 추세고, 그러면 이제 DB형 퇴직연금하고 두 개가 다 있으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정해서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런 신청 기간을 따로 두고 받아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제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사람들한테 왜 전환했냐? 그것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어서, 이게 응답자의 한 29.2%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서라고 답한 사람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임금 상승률과 상관없이 내 급여가 낮아질 것 같아서 라고 답한 사람도 한 9.5% 정도 되고, 임금 피크 대상자들 같은 경우들도 한 8.3%.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DC형이 더 좋다고 해서 옮겼다는 사람도 한 7.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내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낮아서 예, 예. 그 DC형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고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DB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근데 급여가 줄어들거나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내가 운용해서 임금 상승률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 네, 네.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갈아타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DC형 가입자들은 예. 자신의 그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뭐 DC형이라는 건 이제 내가 어떤 상품을 직접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관리해주는 금융회사를 회사에서 이제 선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는 회사를.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만 선정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선정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겠네요. 바꿀 수도 없죠. 근데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데, 약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네. 건별로 한두 개씩을 이렇게
복수로 선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복수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택권들을 근로자들한테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 한 번 선택하라 그래 놓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몇 번 정도를 기간을 딱 정한 다음에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단수로 선정했던 회사들 중에서도 근로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로 더 도입하면서 이제 복수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를 변경한 경험이 있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15.6%가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게 2,000명 중에 한 300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고 네. 이들 대상으로 이제 변경 전후에 연금 사업자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냐. 네. 그랬더니 이제 은행의 비중은 58.5%에서 50.2%로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험사 비중도 10.9%에서 10.3%로 소폭 줄어드는데 어디가 늘었어요? 반대로 이제 증권사 비중은 아하. 30.2%에서 38.9%로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이제 증권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네. 좀 보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이분들 대상으로는 향후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의향이 있냐, 앞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응답자 중에 29.5%가 바꿀 생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이 이제 어디로 변경할 거냐 선호하는 사업자를 물어봤더니 증권사를 선호한다가 61.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다음으로 이제 은행이 20.0, 보험사가 6.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설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기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두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기 때문에 네. 뭐 안전하게 보관해야 예. 된다. 그리고 또 투자에 또 나는 투자에 자신 없어. 자신 이런 없고 신경 그런 쓰기도 분도 어렵고. 분명히 있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제 DC형 가입자 중에서 10명 중 3명 꼴에 해당하는 28.9%가 적립금을 전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 생각보다 적네요. 전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제 100%를 전부 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 한 3명 정도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들은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소득이 적을수록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사람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과 배우자 월 평균 소득을 합산했을 때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응답자 중에는 43.3%가 적립금을 전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두고 있다고 그랬고 아하. 반면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가는 응답자 중에서는 17.1%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전부 맡겨두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이제 상품 선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좀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뭐예요? 과거에 실적 배당 상품,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다가 돈 넣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과거에 한 63.4%가 과거에 한 번도 투자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만 계속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네. 그 정도 되는 범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정성, 손실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표시했고 그다음에 이런 답변도 많았습니다. 투자 상품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걸로 나와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DC형 가입을 했더니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지 뭐 이런 설문조사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저희가 당연히 이제 투자를 했으면 만족하냐, 아니면 정기예금 했으면 만족하냐, 이거 각자가 자기마다 기대 수익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 수익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한 보통 정도 수준으로 답변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한 28.2% 정도 되고 나는 불만족이야라고 답한 비중은 20.8%. 그래서 만족이 불만족보다는 약간 더 높은 비중이었고 네. 응답자 중 51.1% 정도는 뭐 그냥 보통이다.
라고 했고요. 금융업권별로 이제 답변을 좀 보면 네네. 증권사 가입자 중에 34.6%가 수익률에 만족한다고 해서 네.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아, 그런데 보험사는 31.9%, 은행이 23.6% 네.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또 선호하는 사업자를 증권사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쵸, 이제 많았다는 투자에 거하고 좀 관심이 있으면서 옮기는 거죠. 예, 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DC형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한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번 설문조사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6에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람이 30.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의외였는데 5% 이하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람도 26.8%나 이 됐어요. 5% 이하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럴 거 아닐까요? 보통 정기예금 네. 정도 수익률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 수익률 뭐 이 정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둘 합치면 이제 10% 이하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응답자가 한 57.7%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저기가 뭐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부분들 특이한 부분은 네. 11에서 25%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21.2%나 많아요? 됐거든요. 오. 26%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 응답자도 21.2%나 됐습니다. 네.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게 나오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젊은 층일수록 약간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는 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고 중장년층일수록 좀 보수적인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5% 이상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응답자 비중을 보면 30대 초반에서는 한 29.7% 나오거든요. 네. 근데 50대 후반에서는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5% 이하 수익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30대 초반에서는 20.9% 정도 되는데 네. 50대 후반에서는 한 35.6% 정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그 목표 수익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한답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 뭘 참조하느냐 네, 네. 그걸 물어봤더니 1등이 뭐였냐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다. 네. 이게 한 20.5%로 가장 많았고요. 비슷한 순위도 이제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답변한 게 19.8%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회사 동료 13.1%, SNS 11.1%, 지인이나 가족 9.7%한테 이제 정보를 얻는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렇구나. 의외로 이제 금융회사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라고 할 때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23.6%로 가장 많았었고요. 예. 그와 비슷하게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좀 높게 받았으면 좋겠다. 23.4.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기준으로 한 사람이 21.5. 재밌는 건 미국 S&P 500 같은 수익률. 즉 글로벌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람이 한 17.2%, 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람이 한 10.0% 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분들은 금융 상품을 얼마나 자주 매매한다고 하던가요?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일 궁금한데 맞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한다는 사람이 22.4%로 가장 많았고요. 분기에 한 번 한다는 사람들도 한 17.7%, 한 달에 한 번이 한 11.5%,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운용 지시한다는 사람이 한 9.1% 정도 됐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 가입자인 경우에 수시 매매 비중이 한 14.3%로 평균보다 좀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네, 네. 반면 응답자 중에 20.3%는 퇴직연금 가입 이후 한 번도 운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는 이제 이 설문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 정도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네. 보험사 가입자 중에는 27.5%가 네. 한 번도 변경한 적 없다고 그래서 답했습니다. 수익률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10명 중 1명 정도가 10.3%가 매일 수익률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매일 확인한다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퇴직연금 가입 이후 한 번도 계좌 상태를 확인해 본 적 없다라고 네. 답한 비중도 5.2% 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퇴직연금인 만큼 좀 잘 관리하는 거 그래요. 관심 갖는 게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운용 방법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혁 사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